안녕하세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사연을 겪은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전 30대 중반 여성이고 파혼 전적이 있어요. 미술을 전공한 저는 졸업을 하고 입시 강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좋은 기회로 지역 여성회관의 주부들을 상대로 짧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한 취미로 취미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알게 된 주부 회원님의 소개로 결혼을 약속할 뻔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조금 부담스러웠으나 그래도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주부 회원님은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면서 저를 팍팍 밀어주었어요. 내가 잘 아는 집에 아들이거든. 그 엄마가 좀 유난스럽긴 한데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워놨어. 딱 참하고 예쁜 아가씨 원한다고 해서 자리 마련한 거니까 강사님도 잘해봐. 솔직히 요즘에는 좀 제대로 알고 만나야지. 무서운 세상이잖아. 아, 그러게요. 감사해요. 안 그래도 집에서도 제 결혼을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아유, 감사할 것까지야. 나중에 잘 되면 밥이라도 한번 사. 그 집 엄마한테 내가 말 잘해놨으니까 잘 만나 보라고. 그렇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예비 남편을 3번 만나고 나서 바로 예비 시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 만나게 된 사연 또한 아주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데이트를 하러 나왔는데, 글쎄 예비 남편을 뒤따라와서 몰래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꺼림칙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인 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 뭐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따라오신 거예요? 아,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아니나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다가 본 거다. 넌 무슨 오해를 그렇게 하니? 어, 네가 만나는 아가씨로구나. 뭐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내가 우리 지역이 엄마예요. 윗집 언니가 칭찬을 그렇게 했는데 외모는 기대 이하네.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외모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눈쌍꺼풀은 했구만. 자연산인 날 속이기란 힘들지. 네? 아, 기대 이하라니. 어머님, 초면인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시네요. 외모 평가나 듣자고 지혁 씨 만나는 게 아닌 건데요. 그리고 이런 말 정말 유치하지만 저 쌍꺼풀 수술 안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수술해도 상관없지만 안 한 건 안 했다고 말해야죠. 아유, 아가씨, 말 재밌게 하네. 강사라 그런가? 좀 가르치는 말투라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직업도 그렇고 딱히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만남은 허락할게요. 우리 제대로 자리 한번 만들어서 식사나 하자고. 지호가 엄마 간다. 아, 진짜 미안해. 엄마가 워낙 유난히 심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니까 화 풀어. 근데 엄마가 저 정도면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신 거야. 원래 같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라 마라 하시는 분인데 너 웬만큼 마음에 드셨나 봐. 장난해? 당신 어머님이지만 기분 나쁘니까 말은 해야겠다. 그래도 사람 면전에 대고 외모가 어떻니 많이. 기분 진짜 나빠. 다짜고짜 제 외모를 지적해놓곤 만남을 허락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자리를 떼는 예비 시모였어요. 기분이 정말 나빴고 아무리 어른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그날 예비 남편과도 다투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비는 통에 화가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여성회관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알죠? 그때 우리 만났잖아. 아가씨랑 먼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저도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저 수업 하나만 하면 끝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나 요 앞 카페에 가 있을 테니까 끝나고 와요. 오늘 옷 입은 착장 내 마음에 쏙 드네. 잘 어울려. 앞으로도 이렇게 입도록. 지난번에 입은 건 내 마음에 전혀 안 들더라. 애도 아니고 유아틱 해가지고. 오늘 같은 룩은 아가씨한테도 딱이네. 이따 봐. 또다시 이상한 말을 남기고 예비 시모는 절 기다리겠다고 했고, 전 수업을 하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직 시어머니도 아닌 예비 시모에게 자꾸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카페에 가려는데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신 주부 회원님이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거리낌 없이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예비 시모 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회원님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자리였죠. 내가 정말 친한 언니가 괜찮다고 해서 우리 아들 소개해준 거라 허락은 했다만 호구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고향은 어디고 뭐 부모님 일하시는 것까지 읊어줄래요? 아무래도 결혼시키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그 집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강사님, 얼른 얘기해드려.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묻는 통에 내가 곤란했다니까. 중매도 잘못하면 뺨이 새더라는데 그래도 내가 믿고 소개해준 강사님이 삼류 강사는 아닐 거 아니야. 나도 전부터 궁금했는데 집이 좀 살잖아. 그렇지? 아니요. 저희 집은 평범하고요. 고향은 전라도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여기로 이사와서 살고 있고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지만 외동이라서 부모님 벌이에 딱 적당한 만큼만 배웠어요. 남들 다 가는 유학은 한 번도 못 가봤고요. 아니, 그래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보통은 아니던데. 평범한 집안일 리가 없잖아. 아유, 겸손 안 떨어도 돼. 그래, 뭐 겸손 떠는 거야? 이 언니 말로는 하고 다니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많이 배운 티가 난다던데. 차도 좋은 거 끌고. 대학은 홍익대 나온 건 맞고요. 차 역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뽑은 거예요. 금수저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니,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 혹시 뭐 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갑자기 열불이 확 나네. 저희 엄마 초등학교까지만 나오셨고 아빠는 고졸이세요. 아빠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시고 엄마는 지금 소설 쓰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불쾌하고 언짢네요. 설마 제가 금수저인 줄 알고 소개해 주셨나 본데 잘못 짚으셨어요. 애초에 물어보시지. 굳이 제 배경을 숨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요, 원.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라며? 기가 막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이런 삼류 집안 딸내미를. 삼류 집안이요? 저기요,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삼류 인성 아닌가요? 그리고 오해하셔서 어이가 없으신가 본데 저 역시 이렇게 평가받고 절 오해하셔서 소개해줬다고 하니 더 어이가 없네요. 절 소개해준 분과 예비 시모란 사람은 제 말에 귀가 찼는지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묘지는 제가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고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고, 그것을 진짜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예비 시모는 절 소개해준 회원님에게 득달같이 따져댔고, 회원님 또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네가 왜 어이가 없어? 지금 내가 더 어이가 없을 판이야. 아니, 금수저 딸내미인 줄 알았는데 엄마는 초졸에 아빠는 고졸? 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가 소설을 쓴다고? 뭐 작가라도 된다는 거냐? 어디 이름 있는 작품 말해봐. 저희 엄마 아직은 내로라 할 작품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글 쓰시고 계시고 나름 소소하게 행복을 찾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왜 그렇게 비웃는 건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지역 시내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시나요? 너희 집보단 대단하거든? 그런 집안의 딸이라면 우리 지역이랑 당장 헤어져. 본데 없는 건 지가 어딘가에 나는 법이야. 아유, 강사님 완전 흙수저였네.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지역 엄마한테 실수했어. 미안해, 지역 엄마. 더 잘 알아볼걸. 그러게, 언니 진짜 실수했네. 어디 갖다 댈 걸 대야지. 이런 집안의 딸내미를 어떻게 우리 아들에 갖다 붙여? 언니는 이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리고 너, 우리 지역이한테 당장 떨어져야 할 것이야.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 말을 끝으로 예비 시모와 제 회원은 자리를 떴고 더 보탤 말도 없이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 저를 설득시키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안 만나봤을 것 같아? 그때마다 엄마는 늘 저런 식이었어. 근데 이 정도로 사랑했던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동안엔 엄마가 반대하는 여자랑 다 헤어졌지만 이젠 못 헤어져. 네가 부모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라. 내가 어떻게든 너 상처 안 받게 잘할 테니까 기다려줘. 날 금수저 딸인 줄 알고 주선한 거라시잖아. 애초에 잘못 낀 열쇠야.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지. 왜 몰라. 엄마랑 절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까 넌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남자친구는 이번에야말로 본인 엄마를 꺾고 말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금수저 집안의 딸인 줄 알았다가 지금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저였기 때문에 예비 시모는 절 대놓고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하였어요. 저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혼수 문제로 저희 엄마와 남자친구 그리고 예비 시모가 백화점에서 만나던 날 저희 엄마는 그동안 쓴 소설이 책으로 나오자 시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며 가져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비 시모에게 책을 건넸고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까지 낸다고요? 초들이면 거의 까막눈 아닌가? 까막눈이 뭔 작가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무례를 범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 너 이따위로 하려고 네 엄마 설득한다고 했니? 저기요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저희 엄마를 개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리저리 아들 여자친구 뒤나 캐고 다니는 당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거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요. 초졸이라서 까막눈이라고? 당신같이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까막눈이겠지. 엄마, 가자. 너 그렇게 발끈하는 거? 얼마나 너희 엄마랑 너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발끈하겠니? 솔직히 어디 가서 작가라고 하고 다니지 말아라. 박사, 석사 작가들이 줄을 섰는데 어디서 초졸 작가가 명함을 내밀어? 글만 쓰면 다 작가냐? 우리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아드님이 뭘 배울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집안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이 자리에 안 나오고 당장 파투 내버리는 건데 내 금 같은 시간이 아깝네요.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죠. 그쪽 집이 얼마나 대단한 집인 줄 모르겠으나 사람을 그렇게 배경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못 배우셨네요. 어디서 초졸이 나한테 못 배웠대? 지혁이 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내가 웬만해서 결혼 허락하려 했는데 이 모녀가 이렇게 나온다면 절대 허락 못하지. 지네가 파투 내는 거니까 난 받아들이는 거야. 지혁이 너, 나 원망하지 마.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내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지혁군한텐 미안한데 자네 엄마니까 자네도 책임을 져야지. 다신 내 딸 만나지도 말고 나 찾아오지도 말아줬으면 해. 전 그렇게 결혼을 파투 내버렸어요.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할 결혼 준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시모도 그날 작정하고 파혼을 당하려고 나온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혼을 통보했을 때 옳다커니 하며 파혼을 받아들였고 그저 남자친구만이 저에게 길을 쓰고 매달렸어요. 남자친구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여자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내쳤을지 아마 평생 저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엄마 옆에서 늙어 죽겠구나 싶은 마음까지 들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안도의 마음도 쓸어내렸죠.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내가 미안하다니까. 우리 엄마 눈에 아무도 성에 안 찰 거야. 참, 우리 집도 잘난 게 없는데. 졸부가 원래 제일 무서운 거야. 당신 집 갑자기 딴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거라며. 원래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변하는 게 사람이지. 너희 엄마 천성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저렇게 변한 건진 몰라도 잘 살길 바랄게. 네 엄마 눈높이에 맞는 여자 잘 찾아서 결혼하고. 아, 이왕이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한 여자 신세 망치기 전에. 제발, 내가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어? 엄마랑 나랑은 별개잖아. 네가 원하면 나 엄마랑 절연한다니까. 핏줄이 쉽게 끊어지겠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난 그 정도로 남자를 얻고 싶진 않거든. 굳이 내가? 너도 나 깨끗이 입고 잘 살아. 너희 엄마가 아마 너한테 맞는 제 짝으로다가 언젠간 만나게 해 주시겠지. 전 그렇게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참이나 남자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제 직장에 저에 대해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지만 그럼에도 좋은 회원분들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어서 용기를 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문과 제 집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이 많았지만 저의 수업 태도와 강의 내용 때문에 잘 헤쳐나갔죠. 아니, 강사님이 무슨 죄야? 내가 저 옆였네 저럴 줄 알았어. 지 아들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이상한 집에 소개해주더니 지금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는 것 좀 봐.
저 여자 주둥이가 원래 저렇다니까. 강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저 여자 말 안 믿으니까. 그 돈 많은 여편네라고 빌붙고 싶어서 강사님 소개해줬나 본데 강사님이 아깝지. 어디 그런 집안에. 에이, 괜찮아요. 뭐 살면서 이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회원님들이 절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한걸요. 허, 지역 엄마가 얼마나 욕하던지. 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 회원들 선동해서 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지 말고. 솔직히 흑수저가 우리 같은 보유증 아줌마들 가르치는 거 웃기니까 사표 쓰고 이 강사 자리에서 물러나 줄래요? 아니, 당신이 뭔데 강사님 보고 물러나란 말아야? 당신이 그만둬 그럼. 우리는 강사님한테 더 배우고 싶으니까. 이 여자 완전 흑수저 강사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겠어요? 아니, 아줌마도 눈 똑바로 뜨고 봐. 와, 본인 멋대로 금수저 딸이니 뭐니 판단하고 남자친구 소개해주더니 이젠 사람들 선동해서 절 매장시키려 하네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리고 흑수저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남한테 사기를 쳤나요? 피해를 줬나요? 없는 형편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림 그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일이죠? 마인드 좀 뜯어 고치세요. 강사님 말이 맞지. 여기까지 오느라 칭찬 한마디 못 해주면서 엄마 뻘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 앞길을 망치려 들어? 당신이나 이 수업 들으러 나오지 마. 아줌마들 사이에서 물 흐르고 아주 못돼 처먹었다니까. 강사님, 저 여자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렇게 한동안 일자리에서도 말이 많았지만 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었고 다행히 절 많이 지지해주던 회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학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강의가 아닌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고 저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드디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이었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기 때문인지 글을 쓰는 족족 대박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엄마야. 정말 멋져. 꿈을 잃지 않고 이렇게 힘내줘서 고마워. 너랑 아빠 덕분이지. 솔직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거니. 고마워 정말. 당신이 잘 쓴 건데 뭐. 그래도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너무 좋다. 당신은 집 걱정 말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해. 엄마가 최대한 너 뒷바라지 많이 해줄게. 너도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미술 해. 그림 그리랴 수업하랴 힘들었잖아.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잘 돼서 난 너무 좋다.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잘 될 거야. 엄마의 인세와 저와 아빠가 모은 돈 등등 합쳐서 저희는 대출을 받아 큰 대저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지라 작업실도 필요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서재가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그곳에서는 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화가로서 미술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자리도 생겨날 기미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 저희는 집안 살림을 돌봐줄 아주머니가 필요해졌고 그로 인해 파출부 구인구직란에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면접을 잡아준다며 아주머니 한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아주머니가 면접을 보러 온 날, 제 눈은 동공지진이 되었죠.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파출부 구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어도 일 하나는 아주 기똥차거든요. 어머, 네가 왜? 아, 저희 집 파출부로 오신 분이 당신이었어요? 이게 웬?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이렇게 만날 줄이야. 아니, 당신은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고 제 딸과 저에게 모욕을 주던,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날 수가 있죠? 아니, 이 모녀들이 어떻게 이런 대저택에서 나오는 거야? 아니, 됐고, 당신들이 사람을 부릴 리가 없지. 초졸인 당신인데. 아직도 초졸 타령.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하네요. 이보세요.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 저희 집이고 당신은 저희 집에 일하러 면접 온 파출부세요. 다시 한번 읊어드려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요, 원. 사회생활 하겠나요? 그러게 말이다. 그렇게 면전에 대고 초졸이니 뭐니 무시를 하더니 남의 집 일이나 하러 다니면서 그랬던 거야? 예비 시부였던 그 사람은 저렇게 말을 퍼부었지만 엄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뒤돌아가다가 거품을 불며 쓰러졌어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 싶어 전 예비 시모였던 분을 병원으로 얼른 모셨고 그렇게 몇 년 만에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전 남자친구 또한 제 전화를 받고 많이 놀래기도 했지만 본인의 꼴을 보여주기가 창피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입을 열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세상에 뭐든 영원한 게 없다고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오랜만이다. 네 전화 받고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네. 진짜 면목 없어. 엄마 모시고 와줘서 고마워.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길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근데 당신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셨는지 말해줄 수 있어? 땅 개발돼서 집에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더라. 사실 엄마가 상가 투자 사기 때문에 지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어. 나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긴 하는데 집까지 다 날리고 엄마 지금 이곳저곳 일용직 하면서 거기 당직실에서 먹고 자고 하시거든. 나까지 대출 받아서 상가에 투자한 거라 더 이상 대출도 불가능하고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엄마 원룸이나 고시원 얻어드려야지. 뭐? 그렇게 부질없는 돈이었으면서 우리 집을 업신여긴 거구나? 처지 안타까운데 솔직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할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할 만해. 우리 엄마가 너한테 좀 심하게 그랬냐? 어머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진짜 벌 받은 거지 뭐.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로는 집이 풀썩 주저앉았다고 했어요. 워낙에도 돈 욕심이 엄청났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하다가 상가를 사서 돈을 불리겠다는 목적으로 상가를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허위 매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벌을 받은 것이 본인도 그 매물을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것도 밝혀져서 경찰에 신고할 수조차도 없던 거였어요. 욕심이 화를 부른 처지가 되었던 것이었고 그러면서 집이 필요하니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아휴, 여기가 어디야?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너 그 대저택 어떻게 된 거야? 너네 부모 뭐 보잘것도 없었잖아. 네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성북동의 그 큰 대저택에 살 수나 있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된 거야? 너 혹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살림 폈니? 그렇지 않고서야 너네가 그런 대저택에 살 수가 없잖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제 깨셨네요. 저희 엄마 작가라고 했잖아요. 학벌은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초졸이지만 다행히 베스트셀러가 됐네요. 배 아파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줬던 모욕 저 하나도 안 잊혀요. 그래도 다행히 이런 치욕을 이렇게라도 되갚으니 속이 좀 뚫리는 것 같네요.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신 상가 사기 당하셨다는 거 잘 들었어요. 역시 본성 참 어디 안 가죠? 뭐야? 얘 뭐 이런 얘기까지? 내가 지금 이런 신세지만 나같이 세련된 여자가 그러고 살겠니? 당장이라도 일어나지. 나한테 돈 해주겠다는 사람 줄 섰는데 내가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거란다. 그러니까 난 너무 불쌍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 제가 어떻게 불쌍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잘나신 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셨고 지혁씨 왔으니 전 가볼게요. 우리 지혁이 보니까 다시 마음이 좀 생기니? 이제라도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할게. 어차피 둘이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사이잖아. 지나고 보니까 너처럼 우리 지혁이랑 어울리는 애도 없었던 것 같고 이제라도 만나보렴. 허락한다. 됐거든요? 이제 와서 우리 집 좀 사는 것 같고 본인 집이야말로 쫄딱 망하니까 다시 만나라고? 무슨 이런 태세 전환이 다 있어?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그때는 네가 우리 지혁이한테 견줄급이 아니었잖아. 이젠 좀 된 것 같으니까 허락한다니까. 당신이 허락한다고 내가 만날 것 같아? 이제 그쪽 집안이 우리 집에 견줄급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상황을 좀 보세요.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은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저 역시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짧은 인사와 함께 병원을 나왔답니다. 참 우프면서도 한편으론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흘렀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와서 전화를 받으니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었어요.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지난번과 다르게 완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왔니? 너네 엄마 책 내가 없는 돈에 다 사서 읽었다. 어쩜 이렇게 재밌게 책을 쓴다니? 역시 끼가 보통 끼가 아니셨어. 네가 그 어머니 피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예체능에 재능이 있던 거구나.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지. 거두절미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담소나 하하호호 나눌 사이는 아니니까 용건만 말해주세요. 지혁이한테 듣기로는 너도 이제 화가로서 뭐 입지를 다져가는 중이기도 하고 너희 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했다며? 지혁이랑 너랑 더 이상 엮일 일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널 이렇게 부른 건데 거절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보시다시피 그렇네요. 그리고 그때 결혼했으면 아마 전 화가로서 제 꿈을 펼치지도 못했을 거라 정말 다행이죠. 알겠어, 네 얘기는. 저기, 나 돈 좀 꺼줄래? 그래,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다는 거 인정하마.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그냥 네가 꺼줄 수 있는 선에서 나 돈 좀 해줘라. 그래도 한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될 사이일 뻔했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니면 우리 지혁이 다시 만나던가. 그게 아니면 돈 좀 해줘. 내가 어떻게든 이 돈은 꼭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해줄래? 순간 제 길을 의심했어요. 정말 다짜고짜 돈을 해달라니.
원래도 뻔뻔하고 이기적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본인이 막말을 내뱉은 당사자한테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대며 돈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저를 더욱 기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맞이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파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돈 꺼줄 사람 널렸다고 하지 않았나요? 한때 그런 사이였지만 정말 지금은 완전 앙금이 있는 사이죠. 그 앙금을 만든 건 당신이고요. 죄송한데 돈 얘기하실 거면 저 일어나 볼게요. 난 또 무슨 급한 얘기라고. 저희 엄마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책 재밌다고 해준 건 감사하네요. 학벌이 다가 아니란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저지르며 배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본인의 재능을 갈고 닦아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세요. 아니, 내 얘기 안 끝났어. 너한테 그 돈, 큰 돈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여기에 투자만 하면 너 돈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땅 개발되셔서 돈 버셨다고 했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어디서 떨어질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번 돈을 쉽게 벌어서 자꾸 쉽게 벌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내서 벌 생각을 하세요. 자꾸 투자하니 뭐니 하지 마시고. 그분은 저에게 돈을 꾸러 왔었어요. 이 사실을 전 남자친구에게 고하니 전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면목 없어하며 사과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전 그날부로 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고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어요. 한편으론 마음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은 서름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다 이렇게 갚게 되는 거야. 사람한테 상처 주면 돌려받게 되는 거지. 너도 어디 가서 남한테 그런 상처 주지 마라. 당연하지. 난 저런 사람 정말 극혐이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날 좀 잘 키워줬어. 어디 가서 저런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게. 다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처럼. 엄마는 아직도 그때 백화점에서 저 여자가 한 말 기억이 생생해. 그때부터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지. 어떻게 보면 저 여자가 엄마가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아. 참 우프지 않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때 결혼을 하지 않고 파혼했던 일이에요. 아마 지금 그 남자친구와 결혼했다면 미술은커녕 계속 강사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을 거고 그런 딸이 걱정되어 저희 엄마도 글을 잘 쓰지 못하셨겠죠. 모든 일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혼 당시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정말 안 좋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웃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슴 한편에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사연을 진정 털어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요즘이에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많으시거든 웃는 날을 상상하며 지내보세요.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답니다. 제 사연을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된 아들 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남편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 현재는 하루빨리 정리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를 만나면서 제 삶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만나게 된 터라 반갑기도 하면서 얼떨떨한 상태였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 기념일이었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친구도 옆에 남자가 있길래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하지 않고 남자친구라는 말을 꺼내길래 좀 놀라긴 했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를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었고 친구도 저녁 식사를 하려고 왔는지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동안 어느새 레스토랑 마감 시간이 되어버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다음에 또 만나길 약속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항상 친구들 사이에 함께 있었고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대 시절 1,000원짜리 학식도 안 쏘던 짠순이이긴 했었죠. 함께 했던 친구들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학식을 쏘긴 했었는데 친구는 대학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남들한테 돈을 쓴 적이 없었을 만큼 학교에서 짠순이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많이 바뀐 건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오래간만에 얼굴 봐서 좋았다고 저와 남편이 먹은 금액을 대신 결제를 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많이 놀랐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월이 흐른 만큼 친구의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와 몇 번 더 만나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야? 그 남자분 성격도 좋은 게 꽤 괜찮은 사람 같던데.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네가 결혼을 안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그러게. 살다 보니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혼자 사는 것도 정신없이 바빠 죽겠는데 결혼을 하면 그 사람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나는 그냥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런 관계가 좋은 것 같아. 원할 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어. 너 성격도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대학 시절 때는 낯을 많이 가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돈 씀씀이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질 않는데 사람 앞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졸업하자마자 일찍 돌아가시고 아끼면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그때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 한 번뿐인 삶을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나 접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생각보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요즘 들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려 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어. 널린 게 남자인데 아쉬울 거 없잖아? 친구의 인생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엄청 부러운 건 아니었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정을 살피기 위해 나 자신은 돌볼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대학 시절 때 자유로웠던 그런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고 싶다며 선물까지 사놨었다는 말에 그날 남편한테 먼저 사정을 얘기하니 놀러 와도 괜찮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하자며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은 친구가 사온 게임기에 푹 빠져서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았었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왔는데 친구와 남편이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주고받는 시선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아 자리를 그만 정리하려고 헛기침을 하면서 걸어 나오자 저를 의식한 친구는 시간을 보더니 많이 늦었다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렇게 친구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친구가 집에 갔는데도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나 애들 방에 있는 동안 무슨 얘기를 했길래 혼자 실실 웃고 있어? 당신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다른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면서 아까 보니까 아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데? 술 취했을 때는 항상 입조심하는 게 좋은 거야. 괜히 말실수해서 좋은 관계 틀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당신 학창시절 얘기 들었지? 대학교 때 꽤 이름을 날렸다던데? 나는 처음 들었던 거라 상당히 놀랐다니까. 당신 춤 동아리였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친구는 저와 대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남편한테 얘기했는지 저는 이미 잊고 살았던 과거를 전부 다 털어놨다는 거에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그 모습이 재미가 있었는지 계속 놀리고 있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고 술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친구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전화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친구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달이 지나는 동안에도 친구는 번호까지 바뀌어 있는 상태였죠. 무슨 일인지 몰라 걱정되긴 했었는데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부터 남편한테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어요. 당신 요즘 집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들이 당신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쳐 잠이 들었잖아. 내 전화 안 받을 거면 핸드폰은 뭐하러 가지고 다녀? 아이,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거 가지고 화를 내? 나 신경 쓸 시간에 애들이나 더 챙겨줘. 다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뭐 때문에 이 시간에 들어오는 건데 하루 이틀이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지금 당신이 밤만 되면 내 전화 안 받은 지 얼마나 된 줄 알아? 벌써 한 달이나 됐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던데. 당신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뭘 숨기는 게 뭐가 있겠어? 맨날 회사 짐 말고 내가 뭐 하는 게 있기라도 한 줄 알아? 요즘 일이 바빠서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아갈 거야? 그럼 뭘 했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랬던 적이 있었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한 통 남겼는데 지금 당신은 꼭 하는 행동이 바람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마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지? 나는 몰라도 아이들한테까지는 상처 주는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앞으로 연락하는 게 좀 귀찮더라도 문자 한 통 정도는 남겨줘. 그래야 안심이 될 거 아냐. 남편은 제 말을 듣기 싫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의 변해버린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지만 회사 일에 항상 열심이었던 남편인지라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에 일단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남편의 변화되지 않은 행동에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안 됐었던 친구가 뜬금없이 만나길 원한다는 말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려서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얼굴도 많이 부어 보이고 살도 좀 찐 것 같은데? 나 지금 임신했어. 계획에는 없던 일들이라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거든. 오늘 내가 나온 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뭐? 임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그새 결혼할 남자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네가 실수를 할 거라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게? 이건 뭐야? 이거 너한테 주는 위자료야. 질질 끌지 않을 거고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수철 씨 아이 가졌어. 지금 내 뱃속에 수철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서 한동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걸 보니까 수철 씨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 나랑 만나자고 하는 거 계속 만나지 않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얼굴 보고 얘기했어. 수철 씨는 나랑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고 있어. 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던 것 뿐이야. 네가 친구고 예정을 생각해서 봉투 안에 5억 넣어놨어. 그 정도면 위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일 크게 벌이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 뭐라고? 그니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뱃속에 지금 우리 남편의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래켜 주려고 연기하는 거지? 너는 내 친구잖아.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둘이 언제부터였는데? 설마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부터였던 거야? 아니, 사실 그 전부터였어. 우리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했었잖아. 그때부터 우리 둘
따로 만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던 거고.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그때 레스토랑에서 너랑 내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을 때 무언가 내 발을 툭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슬쩍 발밑을 봤는데 처음에는 수철 씨가 너한테 장난치려는 걸 실수로 내 발을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수철 씨를 슬쩍 쳐다봤는데 일부러 나를 의식하는 듯 건드는 것 같길래 좀 당황스러웠었거든. 그날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긴장감과 느낌이 싫지 않았던 나는 수철 씨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그날 네가 화장실 갔을 때 우리는 따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지금까지 몰래 만나오고 있었던 거야.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는데 수철 씨가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어. 당연히 나는 네가 지금까지 이끌어온 가정이고 절대로 수철 씨와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이 사태까지 오고 말았던 거야.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하루 배가 불러가다 보니 수철 씨는 최대한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한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알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지.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너는 내 친구이지만 이 감정을 언제까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야. 5억이면 그 사람 것까지 위자료는 충분하니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 너는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내가 오죽 미안했으면 게임기 들고 너희 집에 찾아갔겠어? 네가 아이들 재우러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벌써 할 것 다 하고 있었어. 최대한 걸리지 않으려고 감정 조절하느라 힘들었었지만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잖아? 이제 그만 수철 씨 보내줘. 나 정말 수철 씨 사랑하고 있어. 이런 감정 처음 느껴봐. 결혼할 거고 앞으로 태어날 수철 씨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하루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네가 한 말 조금도 거짓이 없는 거지? 정말 우리 남편이랑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 내 모든 걸 걸고 수철 씨를 사랑하고 있어. 남은 인생 함께 할 거고 한날 한시에 눈 감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준 5억 내가 받을게. 하지만 이건 너한테 받는 위자료고 그 사람한테는 따로 받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각서 써. 절대 반품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2번 다시 너랑 나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많이 참고 있기 때문이야. 너한테 받은 배신감도 엄청 크지만 그 사람한테 정말 질려버렸거든.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렀지만 어쩌겠어. 벌써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너와 내가 나눈 대화에 대한 영상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는 각서까지 전부 다 작성해줘. 그럼 깔끔하게 그 사람과 도장 찍고 너한테 보내줄게. 저는 친구한테 모든 증거물들을 받아내었고 남편을 보내주는 대가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도저히 믿기지 않은 남편과 친구와의 관계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해버린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려는 걸 시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반겨주셨지만 제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자 시부모님께서도 뒤따라 오셔서는 자리에 앉으셨어요. 심각해진 제 얼굴에 시모가 한마디 하셨죠. 왜 또 그래? 우리 아들이 이번엔 뭘 잘못했길래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가 싶었는데 그새 또 사고를 치기라도 한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겠소? 내가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땐 두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고까지 했었는데 정신 차렸으니까 지금까지 조용했었던 거지. 아유,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상당히 불편해 보이잖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아니?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다 그 사람 때문이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거 전혀 빗나가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또 사고를 쳤네요. 전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저질렀다고요. 저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 친구와 바람을 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인 줄 아세요? 벌써 친구 뱃속에 새끼까지 쳐버렸어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봐줄 것 같아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언제 이혼할지 몰라 준비해뒀던 서류에 도장 찍으려고요. 뭐라고? 수철이가 지금 아이까지 만들었다는 거야? 한바탕 난리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작인 거야? 그놈은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여보, 지금 당장 수철이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요. 내가 그놈을 가만두나 봐라. 당신도 그놈 아예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시부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는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무덤덤하게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현관에서 들어오기도 전에 양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바람 피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일을 저지르냐고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어 대셨습니다. 시부는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나오시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그 사람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두 번은 없을 테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윤미 씨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이게 나인 걸 어쩌겠어.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갈 길 가면 좋을 것 같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이제 그만 정리하자. 당신은 내 친구 윤미 인생까지 망쳤어. 걔도 처신을 잘못했지만 제일 나쁜 놈은 바로 당신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러? 이런 식의 삶이 행복한 줄 알아? 결국 당신도 불행만 찾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평생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 거야. 저번에도 바람 피우다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상처가 아직까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들이 불쌍해서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 눈물을 삼키면서 참아왔던 건데 당신이 또다시 모든 걸 망쳐버렸다고.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퍽이나 그러겠다. 당신은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겠지. 나니까 당신을 지금까지 통제하면서 살아왔지. 아무것도 모르는 윤미가 당신이랑 살면 걔는 아마 버티지도 못할걸? 이미 엎어졌고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으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 끝내야 할 거야. 저번에 바람 피웠을 때 작성했던 각서 기억나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로 같이 만들었잖아. 한 번만 더 바람 피우면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때 했던 모든 내용 전부 다 들어줘야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소송 들어갈 거고 당신이 원하는 이유는 절대 없을 거니까 하루빨리 나랑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몸만 나가. 어떻게 할 거야? 소송으로 갈래? 아니면 당장 이혼할래? 남편은 집에서 윤미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좋은 소식 들려줘야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하겠다며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에 대해선 각서에 적힌 내용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고 저희는 서로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면서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린 상황이라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들은 남편이 과거에 바람을 피우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할 뿐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포기할 정도로 제 친구한테 푹 빠져서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버렸고 남편과는 법적으로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한편으론 마음이 후련했었어요. 저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었고 과거에 대해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또 다른 행복을 찾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상간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할 말이 있다며 전화 좀 받아달라고 문자를 남기길래 다시 연락이 왔을 때 통화 연결을 수락했고 상간녀는 한층 밝은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면서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나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너는 올 거야? 그래도 우리 둘의 관계를 연결해 준 게 너잖아. 꼭 축하받고 싶은데 와줄 수 있는 거지?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말 하려고
전화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던 거야? 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니?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얻은 사랑이 평생 유지가 될 것 같아? 그동안 그 사람이랑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 많았었거든. 그런데 네가 모든 걸 해결해줘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거기에다가 돈까지 지어줬잖아? 네가 부모님 재산 물려받아 돈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너무 형편없다. 그 사람 바람둥이야. 너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한테 찝쩍거리다가 나한테 걸려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재벌은 난 못 준다고. 지금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니? 그건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수철 씨는 나 말고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했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수철 씨 뺏어가서 배 아프니? 그런데 어쩌겠어. 이게 인생인데. 결혼식 오지 못한다고? 그래도 대학 동기들 다 초대해서 너한테도 연락한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앞으로 잘 지내라. 제가 결혼식에 가서 동기들 보는 앞에서 난리치면 어쩌려고 저를 초대한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바꾸고 상간녀와 전 남편과는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을 지역으로 옮긴 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휴식이 필요했고 오래간만에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가려고 동해바다로 출발하고 있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길 한복판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 옆을 바라보니 길거리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머리채를 잡은 뒤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새 또 병이 도졌는지 다른 여자를 만난 듯 보였어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차에까지 들려왔죠.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는 거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내 친구처럼 나도 버리려고 작정한 거야? 저 여자 누구냐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밖에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 깨겠다. 제발 그만 좀 해. 어떻게 해야 나를 믿어주겠어? 다른 여자한테 눈길 안 줬다니까.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 이제 막 태어났어. 오늘 기분 좋게 외식하러 나왔는데 나 불편하게 만들면 알아서 해. 차라리 땅만 보고 걸어 다녀. 당신은 그 눈이 문제야. 다른 여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잖아. 어떻게 하면 꼬실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요즘에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내가 연락하면 바로바로 받으라고 했잖아. 나를 진짜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남편이 연락이 뜸해진다는 건 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녀의 인생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늦은 나이에 쓸데없이 남의 가정 건드려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스러웠네요. 제가 봤을 때 전 남편은 무조건 다른 여자가 있는 게 확실해 보였죠.
조만간 서로 갈라섰다는 소식이 들려올 것 같네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나한테 전화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제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삶은 웃음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끊지 못한다는 걸 이번 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언제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모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동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 시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죠. 동서는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시동생과는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보다 3살 연상이기 때문에 시모는 또 연상이라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시동생의 설득 끝에 결국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막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주부이지만 동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월 9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동서의 사업은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모가 동서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고 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서운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동서가 저녁 준비를 위해 숭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꼬였는지 넘어짐과 동시에 숭늉이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한테 달려가 괜찮냐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계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숭늉을 처리하기 위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셨어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모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철푸덕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죠. 얼굴과 온몸은 숭늉으로 뒤덮여져 버렸고 저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벌떡 일어나 시모를 노려보며 화를 내자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시더니
동서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숭늉 그릇을 나르게 했다고 말리지 못한 제 탓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로 인해 생기게 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죠.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숭늉 그릇이 무거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쏟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은 너 탓이 제일 큰 거 아니니? 쓸데없이 불만을 왜 터뜨려? 네가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왜 제 탓인 거죠? 동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동서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맨날 얼굴만 보시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행동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걸 형님 탓으로 돌리시는 건 좀 억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손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 큰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나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님 댁에 그만 올게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당해보거나 뺨을 맞은 적은 없었다고요. 오늘 당한 일은 법적으로 고소하겠어요.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봤자 일만 커지고 주변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안 오면 나야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기만 하지.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곧장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이들 옷까지 다 입힌 다음 잠깐 외출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서방님과 시부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경악을 하며 거실로 뛰쳐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낸 뒤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며 기복 없는 삶을 보내오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의 주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동서가 시부모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용돈을 드리는 금액에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맞벌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셋이고 동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어요. 동선에 왜 앞가림만 하면 되니 돈 나갈 것도 많지 않지만 저희 식구는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시모의 불만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죠. 이런 생활들이 유지가 되오면서 결국엔 서로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된 거였고 한동안 얼굴까지 안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까지 끊어버렸죠. 동서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도 돈은 제때에 보내라는 문자였죠.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하고 있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시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대니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는 연락 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받는 용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니?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도 동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돈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마세요.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생활은 어쩌라는 거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로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건데? 내가 발길질하고 뺨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뺨 한 대 때린 게 지금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그이한테도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시모는 용돈까지 끊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갔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시모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에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현재의 삶에 적응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와 연락을 끊은 거지. 시부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죠. 시부는 시댁에 오기 싫겠지만 직접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와서 얘기하자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지 저희가 시댁에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는 상황 전달이 힘들 것 같다는 시부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은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저희는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니.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화가 풀리지 않죠.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다. 어딜 일어나서 다가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 여편네가 천지분간 못하고 왜 자꾸 다가오려는 건데? 나는 당신이 소름 끼치게 싫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두 벌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나는 그동안 온갖 서러움은 다 겪고 살아왔었는데 딸 자식 버리니까 마음이 편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를 고아원해버리고 도망쳐셨다며. 내가 설마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99% 일치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지만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의문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었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에 나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그러다 보니 당신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버린 엄마가 아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99%가 웬 말이야? 나를 버린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아원에 버릴 거면 나치를 말던가.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만도 소름 끼치게 싫은데 당신은 나를 버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처럼 치를 떨며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을 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고아원에 찾아오기라도 했었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엄마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내는 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웠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잠적을 해버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와야지만 부모님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나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당신을 조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 내가 당신이었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악착같이 데리고 살았을 거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무조건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내가 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아원에 버렸겠지.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모가 동서를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말이 사실이냐고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일치 용지를 시모에게 던져버리고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땅이 꺼져라 눈물을 쏟아내셨죠. 서방님은 동서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고 시부와 저희 부부만 남겨진 상태에서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무서울 만큼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속이고 살아왔었으니 시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툭 던졌고 고개를 들며 시부를 바라보던 시모는 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려오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시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하는 순간 시모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서방님은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였고, 그동안 시모는 시부를 속인 채 서방님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명해 달라고 하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벌벌 떠는 몸으로 시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주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될 줄 몰랐었어. 당신이 일주일 정도 출장을 떠났을 때 아주 잠깐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야. 그런데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아이인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낳고 보자 시기였어.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하길래 나도 태어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내가 당신이랑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막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안 닮았다는 말도 더는 들리지 않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어. 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 게 가정을 깨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지는 정말 몰랐네. 나도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랑 막내가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왔었는지 확실하게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전자 불일치로 나오더라. 그동안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주고 키웠었는데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아왔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당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앓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다행인 건 큰아들은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라도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동안 나 몰래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줄 전혀 몰랐던 저희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가족 모두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서 들더니 잠시 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가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냐고 분노를 하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가 친딸인데다가 고아원에 버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동생까지 시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한순간에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부는 그날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까지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일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지쳐 보이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어서 너한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너한테 막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 네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혼자 살라는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과거에 너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우리 가족들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이대로 이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마.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칠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시모는 동서가 숭늉을 쏟았을 때 제 뺨을 올려 쳤었는데 그때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더니 본인 손으로 본인의 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편에서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를 막대했겠죠.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며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뒤에 조용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모는 본인 친딸에게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죠. 시부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끝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던 시모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는지
현재 일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네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은 인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의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간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는 시부와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걱정이 많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